애기 아빠 면접은 잘 봤고, 할머니 덕분에 합격할 것 같아요. 애기 거짓말이었습니다. 준호는 이미 떨어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100년 만에 폭설 속 3살 딸을 업고 눈보라를 뚫고 달렸습니다. 리어카 끄는 할머니를 돕고 낡은 비단 손수건을 받았죠. 통장 잔고 17만 원, 밀린 월세, 그리고 폐렴 걸린 딸. 준호는 모든 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성그룹 회장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회장 책상 위에는 준호가 잃어버린 그 손수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이 30년 동안 찾던 은인의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도대체 할머니와 회장 사이에 무슨 일이? 그리고 준호에게 펼쳐질 기적은?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라디오에서 기상청 목소리가 긴장감 있게 흘러나왔어요. 중부지방에 100년 만에 폭설이 예상됩니다.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준호는 반지하 방 얇은 이불 속에서 몸을 움츠렸어요. 옆에 누운 3살 다은이가 다시 기침을 했습니다. 준호는 화들짝 놀라 아이 이마에 손을 댔어요. 다행히 열은 없었지만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신경 쓰였죠. 책상 위엔 밀린 월세 독촉장이 빨간 딱지처럼 붙어 있었어요. 통장 잔고는 17만 원. 오늘 한성그룹 최종 면접만 잘 보면 모든 게 달라질 텐데. 준호는 오래된 정장을 꺼내 다리미질을 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다은이 어린이집에서 온 메시지였죠. 폭설로 인한 긴급 휴원 안내. 준호의 손이 떨렸어요. 아이를 맡길 곳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6개월 전 홀로 키워주시던 본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이 세상에 다은이를 맡길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베이비시터 앱을 켰지만 기상 악화로 배정 불가라는 메시지만 떴습니다. 준호는 잠든 다은이를 내려다봤어요.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죠. 미안해, 다은아. 오늘 아빠 옆에 딱 붙어 있어야 해. 준호는 포대기를 꺼내 아이를 조심스럽게 업었습니다. 다은이는 잠결에 칭얼거렸지만 곧 아빠 등에 얼굴을 묻고 다시 잠들었어요. 단 한 벌뿐인 패딩을 벗어 아이를 감쌌습니다. 정작 본인은 얇은 봄 코트만 걸쳤죠. 문을 열자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새벽 5시 30분. 눈은 이미 무릎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유모차는 어림도 없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들어 하얀 하늘을 봤습니다. 제발이요. 오늘만은 제발. 30분을 기다려 겨우 버스를 탔지만 중간 지점에서 멈춰섰어요.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이 되어 있었죠. 죄송합니다만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기사님의 안내에 승객들이 불평을 쏟아냈지만 준호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면접까지 남은 시간은 1시간 30분. 여기서 회사까지는 걸어서 1시간 거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눈보라를 뚫고 40분쯤 걸었을까요? 언덕길에 다다랐을 때 저 앞에 누군가 보였습니다. 폐지가 가득 실린 리어카를 끌고 가는 할머니였어요. 70대는 좋게 되어 보였죠. 할머니는 미끄러운 언덕길에서 리어카 바퀴가 헛돌자 당황하고 있었어요. 뒤에서 밀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시계를 봤죠. 면접까지 50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어요. 아니, 지나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구부정한 등이 돌아가신 본가 어머니와 겹쳐 보였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며 살아오셨던
어머니의 모습이.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앞에서 좀 당겨드릴게요. 아이고, 아기 아빠. 위험해요. 애까지 업고 있는데 큰일 나. 말순 할머니는 손을 저었지만 준호는 이미 리어카 앞쪽 손잡이를 잡고 있었어요. 다은이를 업은 것만으로도 벅찼지만 있는 힘을 다해 당겼습니다. 할머니는 뒤에서 밀었죠. 언덕 위 고물상까지 10분이 걸렸어요. 도착했을 때 준호의 이마엔 땀방울이 맺혔고 머리카락은 눈에 젖어 얼굴에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다은이 깰까봐 헐떡이는 소리조차 삼켰죠. 아이고, 미안해서 어쩌나. 그런데 아기 아빠, 오늘 같은 날 옷이 그게 뭐예요? 그 얇은 정장은 또 무슨 일이고? 네, 할머니. 저기 앞에 보이는 한성그룹 본사로 면접 보러 가는 길이에요. 뭐라고? 그 으리으리한 회사 면접을? 세상에 진작 말을 하지. 나 때문에 늦으면 어쩌려고. 말순 할머니는 발을 동동 구르더니 안쪽 주머니를 뒤적였어요. 꼬깃꼬깃하게 접힌 낡은 비단 손수건이 나왔습니다. 이걸로 땀 좀 닦아요. 깨끗하진 않지만 비단이라 부드러워. 이런 귀한 마음씨 가진 사람은 오늘 꼭 합격할 거예요. 할머니, 저 정말 가봐야 해요. 건강하세요. 준호는 손수건을 받아들고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면접까지 40분. 눈길은 미끄러웠고 등에 다은이는 무거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자장자장, 우리 다은이. 헐떡이는 숨소리를 감추려 조용히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정장 바지는 눈에 흠뻑 젖었고 구두는 흙탕물로 엉망이 되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마침내 유리로 된 거대한 한성그룹 본사 건물이 보였어요. 준호는 로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지만 안도할 시간은 없었죠. 로비 직원들이 눈에 젖은 준호를 보고 경악하며 앞을 막아섰어요. 저기요, 여기 그냥 들어오시면. 준호가 물에 젖은 수험표를 내밀자 직원들은 마지못해 길을 터줬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준호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준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머리를 다듬으려 했지만 이미 엉망진창이었죠. 재킷의 얼룩은 아무리 털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15층. 면접 대기실 문을 열자 준호의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넓은 대기실엔 이미 7명의 지원자들이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들어서자 대기실 공기가 순간 달라졌어요. 젖은 옷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가 퍼졌고 등에 엎인 다은이가 작게 칭얼거렸습니다. 아니, 면접장에 애를 데려온다고? 동정심 놀이나? 속삭임이 들렸어요. 준호는 그들의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면접실 내부까지는 아이를 데리고 계실 수 없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복도에 의자가 있으니 거기에 아이를 앉혀두고 오세요. 면접은 20분 정도니까요. 준호는 차가운 복도 의자에 다은이를 앉혔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이제 완전히 깨어 있었어요. 다은아, 아빠가 저 문만 들어갔다가 금방 나올게. 여기 핸드폰으로 만화 보고 있어. 꼼짝하면 안 돼. 알았지? 준호는 새끼손가락을 내밀었고 다은이도 작은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온 준호는
떨리는 손을 꽉 쥐었어요.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딱 20분만 아빠가 아닌 지원자가 되자. 이 기회 놓치면 정말 끝이야. 면접장 문이 열렸어요. 준호는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회의실 안에는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구석엔 평범한 점퍼 차림의 노인 한 분이 자리하고 있었죠. 준호는 그분이 누군지 알 리 없었습니다. 바로 앞 순서였던 남자 지원자가 침을 튀기며 열변을 토하고 있었어요. 오는 길에 쓰러진 할아버지를 발견해서 119에 신고하고 응급 처치를 하느라 늦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운데 앉은 면접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면접 지각 핑계대는 법이라고 떠도는 내용이더군요. 뻔한 레퍼토리죠. 감성파리로 점수 따려는 수작은 여기서 안 통합니다. 남자 지원자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다음 한준호 씨. 준호가 자리에 앉자 면접관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진흙이 묻은 구두, 얼룩진 정장. 도저히 대기업 면접장에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었죠. 중년 남자 면접관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한준호 씨, 미혼부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면접장에 아이를 데려왔다면서요? 여기가 무슨 키즈 카페입니까? 날카로운 질책이 날아왔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폭설로 어린이집이 휴원해서. 폭설? 핑계대지 마세요. 옆에 있던 여자 면접관이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애 키우는 사람들은 이래서 안 돼요. 회사 일도 아이 핑계로 펑크 낼 건가요? 다른 지원자들은 어제부터 근처 호텔에서 대기했답니다. 그게 정성이고 준비성이에요. 독설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준호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구석에 있던 노인이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자네 오는 길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옷이 왜 그 모양이야?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오는 길에 폐지 수거하시는 할머니를 도와드렸습니다. 눈길에 리어카가 미끄러져서 앞에서 당겨드렸습니다. 하? 여자 면접관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또 착한 척이네요. 아까 그 지원자랑 레퍼토리가 똑같아요. 좀 더 창의적인 거짓말은 못하나요? 노인이 손을 들어 면접관을 제지했어요. 그리고 준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자네, 왜 우리 회사여야 하나? 성대 사회복지학과 출신이면 스펙도 좋은데 다른 곳도 많을 텐데. 준호는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 전공을 살려서 복지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한성그룹이야말로 혁신적인 시도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듯한 말이군. 그걸로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노인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할까 망설였지만 더 이상 숨길 게 없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곳에는 사내 어린이집이 있고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상주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다면 저는 200%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면접관들이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노인은 달랐어요. 그는 준호의 눈빛에서 뭔가를 느끼는 듯 했습니다. 부모님은 안 계신가?
어머니께서 6개월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의 아이를 키워주셨는데 준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가 만약 입사한다면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일은 뭔가? 독거노인분들의 고독사를 예방하는 기업 마이너스 지역 연계형 프로그램을 기획해보고 싶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누군가에게는 삶을 지켜주는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노인이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른 질문들도 이어졌고 준호는 최선을 다해 대답했어요. 비록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답변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면접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준호가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어요. 복도에서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아빠. 다은이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는 황급히 면접장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때 할머니께 받아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비단 손수건이 바닥에 툭 떨어졌죠. 하지만 준호는 그것도 모른 채 문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복도로 나간 준호는 바닥에 넘어져 울고 있는 다은이를 발견했어요. 다은아,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준호는 아이를 안아 올리고 서둘러 가방을 챙겼습니다. 다은이의 이마가 뜨거웠어요.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면접장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인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5분간 휴식하죠. 면접관들이 나가고 노인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을 옮기던 중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어요. 낡고 빛바랜 비단 손수건이었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집어들었죠. 순간 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손수건 귀퉁이에 수놓아진 작은 글자를 발견한 거였어요. 기서. 그것은 30년 전 자신이 은인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손수건이었습니다. 노인, 아니 한기석 회장은 낡은 비단 손수건을 손에 쥐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순간 30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1995년 1월 31일. 그날도 오늘처럼 눈이 펑펑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당시 35살이었던 기석은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은 상태였어요. 빚쟁이들에게 쫓기다가 한강다리 위에 섰던 그를 구해준 건 바로 정 할머니였죠. 그때 할머니는 45살의 중년 여인이었지만 기석에게는 누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젊은 양반, 이런 추운 날 왜 여기 서 있어요? 그러다 얼어 죽어. 할머니는 기석을 자신이 운영하는 작은 여인숙으로 데려갔습니다. 자신의 방을 내주고 따뜻한 밥상을 차려줬죠. 사람이 밥을 먹으면 힘이 나요. 힘이 나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날 기석은 사람 온기가 담긴 따뜻한 밥을 먹으며 참을 수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 잠든 시간, 기석은 조용히 할머니 방 앞에 놓인 작은 밥상 위에 지금 자신이 가진 유일한 귀한 물건 비단 손수건을 올려두었습니다. 귀퉁이에는 어린 시절 별명 기석이라고 수놓아져 있었죠. 그리고 종이에 짧게 적었습니다. 꼭 성공해서 은혜를 갚겠습니다. 한기석. 새벽 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만은 따뜻해진 채 기석은 여인숙을 떠났습니다. 그 후 기석은 정말로 성공했습니다. 한성그룹을 일으켜 대한민국 5대 재벌이 되었죠.
하지만 여인숙은 재개발로 사라졌고 할머니의 행방도 묘연해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오늘 그 손수건이 다시 자신의 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기석은 손수건 귀퉁이의 기석이라는 글자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자신의 어머니께서 직접 수놓아 만들어주셨던 바로 그 손수건이었습니다. 기석은 급하게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박 비서, 방금 나간 한준호 지원자, 당장 찾아와. 지금 바로. 박 비서는 경호원 2명과 함께 로비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물어보니 아이를 안고 급하게 나갔다고 했습니다. 회장님, 이미 떠나셨습니다. 기석은 인사팀에 준호의 이력서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주소를 확인했어요. 서울 외곽의 낡은 동네 반지하 주소였습니다. 박 비서, 지금 당장 차를 대기시켜. 네, 회장님. 한편 준호는 택시 안에서 다은이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마가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체온계를 보니 39도를 넘었습니다. 아저씨, 좀 더 빨리 가주세요. 제발이요. 네, 최대한 빨리 가고 있어요. 택시기사도 백미러로 아이의 상태를 보고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준호는 다은이를 안고 뛰어들어갔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열이 39도가 넘어요. 해열제를 먹여도 안 떨어져요. 의료진이 재빨리 달려왔습니다. 다은이를 진료 침대에 눕히고 검사를 시작했죠. 청진기로 아이의 가슴 소리를 들은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폐에서 수포음이 들립니다. 폐렴 초기 증상이에요. 당장 입원하셔야 합니다.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입원시켜주세요. 제발 우리 다은이 좀 살려주세요. 의료진이 다은이를 소아병동으로 옮겼습니다. 작은 팔에 링거 바늘이 들어가는 걸 보자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아파. 다은이가 힘없이 울먹였습니다. 조금만 참아. 이거 맞으면 나을 거야. 아빠가 옆에 있을게. 링거액이 천천히 다은이의 몸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해열제도 투여되었고 아이는 곧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원무과에서 입원 수속을 밟으며 준호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도 초과 직전이었지만 다행히 결제가 승인됐어요. 50만 원. 이제 통장에 남은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제야 현실이 보였어요. 면접은 완전히 망쳤고 할머니께 돌려드려야 할 손수건은 어디에 떨어뜨렸는지도 모르고 병원비로 빚은 더 늘어날 것이 뻔했습니다. 준호는 자책감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미안해 다은아. 아빠가 능력이 없어서. 같은 시각 한기석의 차는 준호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발동네 좁은 골목길을 올라가니 낡은 다세대 주택이 나타났어요. 녹슨 대문, 금이 간 계단, 눈으로 뒤덮인 좁은 마당. 기석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 섰어요. 낡은 철문에는 한준호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계세요? 기석이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그 집 찾으세요? 아침에 면접 보러 간다고 나갔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기석은 명함을 꺼내 현관 문틈에 꽂았습니다. 뒷면에 짧은 메시지를 적었어요. 손수건을 찾았습니다.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마이너스 한기석. 차로 돌아온 기석은 한참 동안 그 낡은 반지하 집을 바라봤습니다. 저런 곳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었구나. 폭설 속에서도 면접을 포기하지 않았고 아픈 아이를 업고 왔으며 그 와중에도 넘어진 할머니를 외면하지 않았던 젊은이. 기석은 손수건을 다시 한번 만져봤습니다. 귀퉁이에 수놓인 기석 글자가 또렷했어요.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한강다리 위에서 절망에 빠져 있던 자신을 구해준 정할머니. 따뜻한 밥 한 끼와 온기 가득한 방 한 칸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놨죠. 정할머니. 30년 만에 단서를 찾았습니다. 기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박비서. 네, 회장님. 내일 아침 일정을 모두 취소하게. 그리고 한준호 씨가 연락 오는 즉시 나에게 바로 연결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차가 출발했습니다. 기석은 손수건을 가슴에 품었어요. 30년을 찾아 헤맨 은인과의 재회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원 6인실에서 준호는 의자에 앉은 채 꾸벅 졸고 있었어요. 밤새 다은이의 열을 재고 땀을 닦아주느라 한숨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간호사가 새벽 회진을 돌며 조용히 다은이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링거액을 교체하는 소리에 준호가 화들짝 깼습니다. 아, 죄송해요. 깨웠나요? 아니에요. 아이는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열도 많이 떨어졌고요. 아침에 의사 선생님 회진 때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준호는 다은이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확실히 어제보다 온도가 낮았어요.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어제 원무과에서 입원비 50만 원을 카드로 간신히 결제했어요. 한도가 거의 다 찬 카드였는데 다행히 승인이 났었죠. 이제 통장엔 몇만 원밖에 남지 않았고 카드 대금은 이번 달에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다은이가 나아지는 게 먼저야. 준호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오전 9시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돌았습니다. 많이 좋아졌네요. 이틀 정도 더 입원해서 지켜보고 퇴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준호는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다은이가 건강을 되찾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이틀 후 다은이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어요. 퇴원 수속을 밟으며 준호는 추가 비용이 나올까봐 조마조마했지만 다행히 입원비 외에는 없었습니다. 아빠, 집 가는 거야? 응, 우리 다은이. 이제 집에 가자. 준호는 다은이의 손을 꼭 잡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반지하 집에 도착했을 때 대문 틈에 하얀 명함이 꽂혀 있었어요. 준호는 다은이를 먼저 안으로 들여보낸 후 명함을 꺼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한기석. 뒷면에는 정갈한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손수건 관련하여 꼭 뵙고 싶습니다. 시간 되실 때 본사로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이너스 한기석.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집까지 찾아오셨다니. 그것도 손수건 때문에. 할머니 손수건을 잃어버린 게 문제가 된 건가? 아니면 면접 중에 뛰쳐나간 것 때문에 책망하시려는 건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어쨌든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 회사에 가봐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날 밤 준호는 잠든 다은이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결혼을 약속했던 연인 지수의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또렷했어요.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준호야, 내일 친정에 인사 가려고. 우리 결혼한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릴게. 그래, 내가 같이 갈까? 아니야. 먼저 내가 이야기하고 다음에 같이 가자. 약속해. 지수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안 되고 집도 비어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연락이 닿지 않았죠. 준호는 임신 사실을 알고 기뻐했던 지수의 얼굴을 기억했어요. 하지만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그녀는 불안해했습니다. 준호야, 우리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런데 아이를 낳고 한 달 뒤 지수는 친정에 인사 간다며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혼자 다은이를 키워왔습니다. 주변에서는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라고 했지만 준호는 절대 그럴 수 없었어요. 다은이는 내 아이야.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준호는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다은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한성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고물상 앞을 지나게 됐어요. 멀리서 정할머니가 폐지를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아기 아빠. 그때 그 총각 아니가. 어쩐 일이고? 말순 할머니는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인사드리려고요.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야. 내가 고마운 거지. 그런데 면접은 어찌 됐어? 할머니의 눈빛이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준호는 순간 머뭇거렸어요. 솔직히 말하자니 할머니를 실망시킬 것 같았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환한 얼굴을 보니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면접 잘 봤어요. 합격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 그럼 됐다. 내가 뭐라고 했어. 아기 아빠는 복 받을 거라고 했잖아.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준호의 손을 툭툭 쳤습니다. 근데 할머니, 정말 죄송한데요. 그때 주신 손수건을 어디다 떨어뜨렸나 봐요.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아이고, 괜찮아. 물건도 다 제 갈 길이 있는 거야. 아기 아빠한테 행운을 주고 떠났나 보다. 액땜했다고 생각해. 할머니는 너그럽게 웃었습니다. 그나저나 애기 엄마는 어디 있어? 그날도 안 보이던데. 할머니의 물음에 준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결혼을 약속했었어요. 그런데 3년 전에 아기를 낳고 친정에 인사하러 간다더니 갑자기 사라졌어요. 세상에.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주변에서는 혼자 키우기 힘들 테니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꼭 키우려고 해요. 다은이는 제 아이니까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준호를 바라보다가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잘했어. 아이는 부모 곁에 있어야지. 얼마나 고생했을꼬.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나도 비슷한 아픔이 있어서 알아. 우리 아들도 어릴 적에 아빠가 세상을 떠나서 나 혼자 키웠거든.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그 아이가 내 전부였으니까.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먼 산을 바라봤어요. 힘들었지.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 하지만 아이가 웃는 얼굴을 보면 그게 다 힘이 되더라고. 아기 아빠도 지금 그럴 거야. 네, 할머니. 다은이 때문에 버텨요. 그래, 잘하고 있어.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는 사람만 알아. 근데 말이야. 할머니가 준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세상은 차갑지만 반드시 따뜻한 사람들도 있어. 아기 아빠처럼 착한 사람한테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내가 장담해. 감사합니다, 할머니. 준호는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낯선 할머니였지만 이렇게 따뜻한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큰 힘이 됐습니다. 그럼 저 회사에 가봐야 해서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그래, 조심해서 가고. 좋은 소식 있으면 또 들러. 준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한성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유리 건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준호는 긴장한 채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전과는 달리 정장도 말끔하고 구두도 깨끗했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다가가 말했어요. 저 한기석 회장님께서 찾으셨다고 해서 왔는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한준호입니다. 직원이 전화로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네.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준호는 안내를 받아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최상층 버튼이 눌렸어요. 회장실로 가는 길. 준호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부르신 걸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준호 씨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준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회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는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회장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한기석 회장이 서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낡은 비단 손수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준호 씨. 앉으십시오. 기석의 목소리는 면접 때와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준호는 긴장한 채 의자에 앉았어요. 아이는 괜찮습니까? 네, 다행히 많이 나았습니다. 다행이군요. 기석은 책상 위에 손수건을 올려놓았습니다. 한준호 씨, 이 손수건을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면접 보러 가는 길에 폐지 수거하시는 할머니를 도와드렸는데 그분이 주신 겁니다. 그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정할머니라고만 들었습니다. 정확한 성함은 모르겠고요. 기석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어디서 일하신다고 했습니까? 고물상이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언덕 위에. 기석은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집어들었어요. 귀퉁이에 기석 글자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한준호 씨, 이 손수건은 30년 전 제가 은인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네. 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1995년 겨울,
저는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고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저를 구해줬죠. 여인숙으로 데려가 따뜻한 밥과 잠자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기석의 목소리가 잠시 멎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감사의 표시로 이 손수건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수놓아 주신 유일한 물건이었죠. 그리고 30년 동안 그분을 찾아 헤맸습니다. 준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 손수건에 그런 사연이 있었다니. 정할머니라고 하셨죠? 그분이 제 은인이십니다. 기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한준호 씨, 부탁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가 계신 곳으로 저를 안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분 후 기석의 차가 고물상 앞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낡은 건물, 그리고 폐지를 정리하고 있는 정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어요. 기석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할머니에게 다가갔죠.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기석을 봤습니다. 처음엔 누군지 몰라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누구세요? 기석은 한참 동안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할머니를 많이 변하게 만들었지만 그 따뜻한 눈빛만은 여전했어요. 누님, 저 기석입니다. 한기석이요. 기석이라고?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기석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춘천 여인숙. 1995년 겨울에. 아이고 설마. 그때 그 총각?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살아있었구먼. 세상에 정말 살아있었어. 할머니의 손에서 폐지 몇 장이 떨어졌습니다. 놀라움과 안도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기석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님 30년 동안 찾았습니다.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무슨 짓이야. 빨리 일어나. 할머니가 황급히 기석을 일으켰습니다. 잘 살았으면 된 거지.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나. 그날 아침에 보니 자네가 없더라고. 혹시 나쁜 생각한 건 아닌가 싶어서 죄송합니다. 그냥 떠났습니다. 폐만 끼칠 것 같아서. 폐라니. 사람이 사람 돕는 게 당연한 거지. 할머니는 기석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나저나 잘 됐구먼. 건강해 보이고 옷도 번듯하게 입고. 기석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누님 덕분입니다. 그날 따뜻한 밥 한 끼가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죠. 옆에서 지켜보던 준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자신이 도와드렸던 할머니와 회장님 사이에 이런 인연이 있었다니. 누님, 이제라도 제가 모시고 싶습니다. 모시긴 뭘 모셔. 난 괜찮아. 할머니는 손을 저었습니다. 누님, 이곳은 너무 춥고 힘드십니다. 제가 따뜻한 곳으로. 됐어. 난 일 안 하고는 못 살아.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뭐. 할머니의 고집은 단단했어요. 기석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준호를 가리켰어요. 그 대신 말이야. 이 사람이나 좀 도와줘. 아기 아빠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 아기 아빠요? 기석이 준호를 돌아봤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면접 잘 봤다고 하던데. 근데 얼굴이 피곤해 보이더라고. 혼자 애 키우느라 고생이 많아. 할머니의 말에 기석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한준호 씨가 면접을 잘 봤다고요? 그럼 본인이 그러던데. 준호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한 거짓말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게 한준호 씨. 기석이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면접 때 제가 봤습니다. 자네의 진심을요. 폭설 속에서도 아이를 업고 왔고 넘어진 할머니를 외면하지 않았으며 면접 중에도 아이를 먼저 선택했죠.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 회사가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한준호 씨, 우리 회사 사회공헌팀에서 일해 주시겠습니까?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정말입니까? 준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그리고 정할머니. 기석이 다시 할머니에게 눈길을 돌렸습니다. 누님이 직접 도와주지 말라고 하시니 대신 부탁이 있습니다. 한준호 씨를 정기적으로 만나 주십시오. 제가 누님을 직접 뵐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할머니가 빙그레 웃었어요. 그 정도야 뭐 어렵겠나. 아기 아빠는 좋은 사람이니까. 준호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막막했던 미래가 갑자기 환해지는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30년 전 누님께서 제게 주신 기회를 이제 제가 당신에게 드리는 것뿐입니다. 기석은 손수건을 할머니께 건넸습니다. 누님, 이제 돌려드립니다. 아니야. 그건 자네가 갖고 있어. 약속을 지킨 증표잖아. 성공해서 돌아온다고 했잖아. 할머니는 손수건을 도로 기석의 손에 쥐어줬어요. 그럼 제가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그날 고물상 앞 좁은 골목에서 세 사람은 따뜻한 인연으로 이어졌습니다. 폭설 속에서 시작된 작은 선행이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게 갠 하늘이 눈부셨어요. 그날 아침 할머니를 그냥 지나쳤다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으니까요. 한성그룹 사회공헌팀에 첫 출근한 날, 준호는 새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아빠 멋있어. 다은이가 박수를 치며 웃었어요. 고마워, 다은아. 아빠 회사 다녀올게. 응, 아빠 파이팅. 준호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사내 어린이집에 다은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었어요. 회사에 도착해 다은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팀원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한준호 대리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는 생각보다 보람찼습니다. 독거노인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미혼 부미혼모 자립 프로그램을 준비했죠.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아는 만큼 더 세심하게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할머니를 찾아뵀어요. 다은이와 함께 고물상에 들러 안부를 여쭙고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호두과자를 사가곤 했습니다. 아이고, 또 왔네. 돈 아까운데 왜 자꾸 이런 거 사와? 할머니, 드세요. 다은이가 할머니 주고 싶대요. 그래, 우리 다은이가? 할머니는 다은이를 무릎에 앉히고 호두과자를 나눠 먹었어요. 한기석 회장도 한 달에 2번씩은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30년 전의 따뜻한 정이 되살아났어요.
누님, 이번 주말에 제 집에 오시는 건 어떻습니까? 아이고, 됐어. 난 여기가 편해. 그럼 적어도 따뜻한 곳으로 이사하시죠. 제가 집을. 기서가, 그만해. 난 이대로가 좋다니까. 할머니의 고집은 여전했습니다. 어느 날 기석은 준호를 회장실로 불렀어요. 한준호 대리, 앉으십시오. 네, 회장님. 정할머니를 어떻게든 설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데 저 추운 곳에서 지내시면 건강이 걱정됩니다. 할머니께서 워낙 고집이 세셔서 한대리가 도와주십시오. 할머니께서 한대리 말씀은 잘 들으시는 것 같던데.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말 준호는 다은이와 함께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마침 기석 회장도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걱정돼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여기는 너무 춥잖아요. 아기 아빠도 그러네.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다은이도 할머니 만나러 오고 싶은데 여기는 너무 추워서 감기 걸릴까봐 걱정이에요. 준호가 다은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추워. 다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아이 이야기에는 약했던 거죠. 그럼 조금만 따뜻한 곳이면 되는 거지? 네, 할머니. 회장님 집 근처에 작은 집이 있대요. 난방도 잘 되고 마당도 있다고 하시던데. 마당이 있다고? 할머니의 눈빛이 조금 밝아졌어요. 네, 텃밭도 가꾸실 수 있고요. 기석이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우니까 제가 자주 뵐 수 있고 한대리도 퇴근길에 들르기 편하실 겁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말씀하세요, 누님. 집세는 내가 낼 거야. 그리고 폐지 줍는 건 계속할 거고, 폐지는 건강하신 동안 계속하셔도 됩니다. 대신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집세는 나중에 의논하죠. 기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아담한 단독주택이었어요. 무엇보다 따뜻했고 마당 한켠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봄 되면 여기 상추 심어요. 다은이가 신나서 마당을 뛰어다녔어요. 그래, 우리 다은이.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자. 할머니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새 집에서 네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할머니가 끓인 된장찌개와 준호가 사온 반찬들이 식탁에 올랐습니다. 건배. 다은이가 주스 컵을 들어 올렸고 모두가 웃으며 잔을 부딪혔어요. 따뜻한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혈연은 아니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준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기석이 혼자 서재에 앉아 있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는 것을, 식사 중에 다은이가 웃을 때, 입을 삐죽 내밀며 장난감을 만지작거릴 때 그 모습이 자꾸 누군가와 겹쳐 보였어요. 기석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이 넣어둔 낡은 액자를 꺼냈죠.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외동딸 지수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지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얼굴이 다은이와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눈 밑에 작은 점,
지수에게도 똑같은 자리에 점이 있었어요. 기석은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설마, 아니야.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다음 날 기석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박 비서, 네, 회장님. 한준호 대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 주게. 특히 아이 어머니에 관해서. 알겠습니다, 회장님. 며칠 후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한준호 32세, 미혼부, 딸 한다은 3세, 아이 생모 한지수 양년 28세, 3년 전 출산 후 친정 방문 중 교통사고로 사망, 빗길에 트럭과 충돌, 차량이 절벽으로 추락, 신원 확인까지 2개월 소요. 기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지수, 바로 자신의 외동딸 이름이었어요. 기석은 재빨리 다른 서랍을 열었습니다. 딸의 주민등록 등본이 들어 있었죠. 한지수, 기석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3년 전 지수는 결혼 이야기를 하러 간다며 집을 나섰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빗길에 트럭과 충돌해 절벽으로 떨어졌고 시신을 찾는데 2달이 걸렸죠. 그런데 지수가 만나던 남자가 누구였는지 기석은 몰랐습니다. 지수는 아버지에게 말하기 전까지는 비밀로 하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기석은 떨리는 손으로 지수가 남긴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오늘 드디어 아버지께 말씀드리러 간다. 준호와 결혼하고 싶다고. 아버지께서 놀라시겠지만 내 진심을 보여드리면 결국 허락해 주실 거라 믿는다. 우리 다은이가 태어났다. 이제 당당하게 준호를 아버지께 소개하고 싶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다. 기석은 일기장을 꽉 쥐었습니다. 준호, 다은이, 3년 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다은이는 지수의 딸, 자신의 손녀, 그리고 준호는 딸 없이 혼자 손녀를 키워온 사위였던 거죠. 기석은 책상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동시에 모든 게 설명이 됐어요. 다은이가 지수를 닮은 이유, 그 똑같은 버릇과 점. 기석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었습니다. 박 비서, 유전자 검사를 준비하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네, 회장님. 전화를 끊고 기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만약 다은이가 정말 지수의 딸이라면 자신은 3년 동안 손녀를 몰라봤던 것입니다. 기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수야, 내가 남긴 보물을 이제야 알아봤구나. 일주일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석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박 비서가 조용히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일치율 99.9%. 한다은은 한지수의 친생 자녀가 확실함. 기석은 결과지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회장님, 박 비서, 나 좀 혼자 있고 싶네. 알겠습니다. 박 비서가 나가고 기석은 지수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수야, 미안하다. 아빠가 몰라봤구나. 내 딸을, 내가 목숨 걸고 낳은 아이를. 기석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4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저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요. 그 사람과 살고 싶어요. 안 돼. 내가 누구와 만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허락하겠나? 아버지는 제 행복보다 체면이 더 중요하세요? 지수야, 아버지 말 좀 들어라.
싫어요. 저 집 나갈 거예요. 지수는 그렇게 집을 나갔습니다. 기석은 딸을 막지 못했어요. 그 후 1년간 지수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기석은 사람을 풀어 지수를 찾으려 했지만 지수는 교묘하게 숨었죠. 그러다 3년 전 지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지수야, 오늘 저녁에 집에 갈게요. 아버지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 와라. 아버지가 기다리마. 기석은 그날 하루 종일 들떠 있었습니다. 딸이 돌아온다는 생각에 설렜죠. 하지만 지수는 오지 않았어요. 밤이 되어도 다음 날이 되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기석은 불안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한 달 후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한강 하류에서 신원 미상의 여성 시신이 발견됐는데 DNA 대조 결과 따님이 맞습니다. 기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수는 익사체로 발견됐어요. 경찰은 사고사로 추정했지만 정확한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기석은 홀로 딸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지수가 누구와 살았는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지수는 그날 나를 만나러 오다가 무슨 일을 당한 거야? 기석은 3년 동안 그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다음 날 기석은 박 비서를 불렀습니다. 박 비서, 한준호 대리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3년 전 그가 실종 신고를 했는지,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는지. 알겠습니다, 회장님. 며칠 후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한준호는 3년 전 동거녀 한지수의 실종 신고를 했으나 경찰에서 시신 발견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신고 주소와 실제 거주지 불일치로 인한 행정 착오 추정. 한준호는 현재까지 한지수가 실종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음. 기석은 보고서를 읽으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호는 지수가 죽은 줄도 모르고 3년을 기다렸구나. 기석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었습니다. 한준호 대리를 회장실로 불러주게. 30분 후 준호가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아, 한 대리. 앉게. 기석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준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어요. 한 대리, 자네. 아내분이 아직도 연락이 없나?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지수 이야기를? 네. 3년째 연락이 없습니다. 실종 신고도 했지만 아직.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혹시 성함이 한지수였나? 네, 맞습니다. 근데 회장님께서 어떻게? 기석은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지수의 사진을 꺼내 준호에게 보여줬어요. 준호는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갑에 늘 간직하던 그 얼굴, 사랑했던 그 미소. 지수, 이게 어떻게? 한대리, 아니 준호. 기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는 내 딸이었네. 그리고 기석은 숨을 깊이 들이켰어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네. 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년 전 지수가 나에게 전화를 했어. 저녁에 집에 가겠다고. 하지만 오지 않았지. 한 달 후에 한강에서. 기석의 말을 듣는 순간 준호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니에요. 지수는 친정에 간 거예요. 연락이 안 되는 것뿐이지. 준호, 유전자 검사를 했네.
다은이는 내 손녀가 맞아. 기석이 검사 결과지를 건넸습니다. 준호는 종이를 받았지만 글자가 보이지 않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수가 죽었다고요? 3년 전에? 그렇네. 미안하네. 경찰의 행정착오로 자네에게 연락이 가지 않았던 것 같아. 준호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안 돼요. 지수는 돌아올 거예요. 약속했어요. 친정 다녀온다고. 준호. 아니에요. 지수는 살아있어요. 3년 동안 제가 기다렸는데.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지수가 돌아올 거라는 믿음, 언젠가 문을 열고 들어올 거라는 기대, 모두 헛된 꿈이었던 겁니다. 준호 안게. 제발. 기석이 준호를 부축했습니다. 준호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자네가 3년 동안 혼자 다은이를 키우며 지수를 기다렸다는 걸 알았네. 얼마나 힘들었을까. 기석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지수를 보내고 3년을 죄책감에 살았네. 만약 내가 반대하지 않았더라면, 지수가 집을 나가지 않았더라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같은 사람을 사랑했고, 같은 사람을 잃었으며, 같은 죄책감에 시달려온 두 남자. 기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준호,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네. 회장님, 자네를 내 사위로 받아들이고 싶네. 그리고 다은이는 내 손녀야. 이제 우리가 함께 키우세.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지수가 회장님 만나러 가다가, 그래, 나를 만나러 오다가 사고를 당한 거야. 내 잘못이네. 기석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제 잘못입니다. 제가 같이 갔어야 했는데, 혼자 보내서. 두 사람은 서로의 죄책감을 나눴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다은이를 안고 기석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넓은 거실에 들어서자 기석이 무릎을 꿇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은아,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다은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래, 너의 엄마. 지수는 할아버지의 딸이었단다. 기석은 다은이를 꼭 안았습니다. 손녀의 작은 몸에서 지수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왜 울어? 아니야. 할아버지는 지금 너무 행복해서 그래. 기석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지수가 죽었다는 사실, 회장님이 장인어른이라는 사실, 다은이가 재벌가 상속녀라는 사실, 모든 게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기석은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제 손녀를 찾았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3년 전 세상을 떠난 제 딸 지수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한다은 3살입니다. 그리고 아이 아버지는 현재 우리 회사 사회공헌팀 한준호 대리입니다. 임원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졌습니다. 특히 전무 한태준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기석의 조카였던 그는 지수가 사망한 후 사실상 후계자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게 사실입니까? 유전자 검사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어떻게? 다은이는 내 친손녀입니다. 이해 없겠죠?
기석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앞에 있던 자리가 순식간에 사라진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태주는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한준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약점이 있을 거야. 알겠습니다, 전무님. 폭풍 전야였습니다. 기자회견 날이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고 또 매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빠, 괜찮아? 다은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응, 괜찮아. 우리 다은이 오늘 예쁜 원피스 입었네. 기석이 보내준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다은이는 꼭 공주 같았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대강당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회장님, 손녀분이 정말 맞습니까? 사위분과는 언제 만나셨습니까? 상속 구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기석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어요. 준호와 다은이가 옆에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가족을 소개하게 되어 기쁩니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제 딸 한지수가 남긴 손녀 한다은입니다. 그리고 아이 아버지이자 제 사위 한준호입니다. 플래시가 더욱 거세게 터졌어요. 유전자 검사로 확인했으며 다은이는 한성그룹의 적법한 상속인임을 밝힙니다. 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한태준이 일어났어요. 회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태준이 자네. 한준호 씨는 3년간 혼자 아이를 키웠다고 하셨는데 그 사이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에 준호가 당황했습니다. 저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했습니다. 그런데도 월세를 밀렸다고 들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17만 원이었다면서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제대로 키웠다고 할 수 있습니까? 태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태준, 지금 무슨... 회장님, 저는 우리 그룹의 미래를 걱정하는 겁니다.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과연 적합한 후견인인지 의문입니다. 태준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한준호 씨는 2년 전 신용불량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카드 연체, 대출 상환 지연. 이런 사람이 과연 충분합니다. 기석의 목소리가 회견장을 울렸어요. 한준호는 3년간 누구의 도움도 없이 손녀를 키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자격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회장님, 더 이상의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기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준호는 복도에서 태준과 마주쳤어요. 한준호 씨, 오해는 마십시오. 저는 그저 그룹을 위해 알고 있습니다, 전무님. 준호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죠. 저는 다은이의 아버지일 뿐입니다. 한성그룹의 재산에는 관심 없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태준의 눈빛이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네. 다은이만 잘 키우면 됩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기석의 집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태준과 그의 어머니 박순자, 그리고 몇몇 친척들이 모였어요. 형님, 정말 그 사람을 믿으시는 겁니까? 순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순자, 다은이는 내 손녀야. 의심의 여지가 없어. 손녀는 그렇다 쳐도 그 남자는요? 가난한 남자가 갑자기 재벌가 사위가 됐는데
욕심이 없을 리 없잖아요. 한준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형님은 너무 순진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을 보고 움직입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태준이가 얼마나 이 회사를 위해 헌신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사람한테 모든 걸 빼앗기다니요. 빼앗긴 게 아니야. 원래 지수의 몫이었어. 기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의는 여기까지야. 더 이상 다은이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마. 친척들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주는 마지막으로 기석을 돌아봤어요. 회장님, 후회하실 겁니다. 태준, 자네가 뭘 계획하든 손녀는 건드리지 마. 기석의 목소리에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회사에서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고 지나갈 때마다 시선을 피했어요. 한 대리님, 괜찮으세요? 팀 막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무슨 일인데? 인터넷 기사 못 보셨어요? 막내가 핸드폰을 건넸어요.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성그룹 상속녀 아버지, 과거 빚더미에 앉았었다. 갑자기 나타난 사위, 재산 노린 계획적 접근, 한다은 양, 과연 안전한가? 아버지의 경제력 논란. 준호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기사에는 자신의 과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연체 기록, 월세 독촉장, 통장 잔고까지. 누가 이런 정보를 흘렸을까? 준호는 태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기석이 급하게 준호를 불렀어요. 준호, 기사 봤나? 네. 죄송합니다. 자네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린 거야. 기석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네. 내일 임시 이사회가 소집됐어. 태준이 주도한 거야. 무슨 내용입니까? 다은이의 후견 문제를 다시 검토하자는 거야. 자네가 적합한 후견인인지 이사회에서 판단하겠다는 거지.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가 다은이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그렇게는 안 돼. 내가 막을 거야. 하지만 기석의 목소리에도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임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넓은 회의실에 20명의 이사들이 모였어요.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안건은 명확합니다. 한다은 양의 후견 문제입니다. 무슨 소리야? 다은이 아버지는 한준호야. 기석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한준호 씨의 경제적 능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건 내가 도울 거야. 그것이 문제입니다. 회장님 개인 재산으로 손녀를 돕는 것과 그룹 차원에서 상속자를 관리하는 것은 다릅니다. 태준이 서류를 펼쳤어요. 저는 제안합니다. 한다은 양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그룹 차원의 후견인을 두는 것을, 물론 한준호 씨도 아버지로서 역할은 하되 재산 관리는 별도로. 그건 아버지 권리를 침해하는 거야. 기석이 책상을 쳤습니다. 회장님, 그룹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이사들이 술렁거렸어요. 몇몇은 태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태준이 손을 들었고 절반 가까운 이사들이 손을 들었어요. 기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어요. 잠깐만요.
모두의 시선이 준호에게 쏠렸습니다. 저한테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준호 대리, 이사회에 참석할 자격이 제 딸 이야기인데 들을 자격은 있지 않습니까?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해보게, 준호. 준호는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20명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저는 가난했습니다. 지금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단 하루도 다은이를 포기한 적 없습니다. 밤새 아르바이트를 해도 월세를 밀려도 다은이만은 따뜻하게 재웠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어요. 여러분은 돈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게 부족하다면 준호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차라리 제가 다은이를 데리고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한성그룹도 상속도 필요 없습니다. 다은이만 있으면 됩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기석이 일어섰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사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이게 진짜 아버지입니다. 기석이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다시 표결하겠습니다. 한준호를 다은이의 유일한 후견인으로 인정하는 것. 찬성하시는 분? 기석이 먼저 손을 들었고 이번에는 더 많은 이사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가결됐습니다. 기석이 선언했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기석이 부축했어요. 잘했네, 준호. 정말 잘했어. 회의가 끝나고 준호는 복도에서 태준과 마주쳤습니다. 이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준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전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일 뿐입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다은이를 데리고 정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머니, 다녀왔어요. 아이고, 우리 아기 아빠. 힘들었지? 할머니가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다은이랑 저 함께 있을 수 있으면 됩니다. 준호는 다은이를 꼭 안았습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준호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은이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석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어요. 정할머니 집 마당의 텃밭에는 파릇파릇한 상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 상추 진짜 컸어. 다은이가 신나서 소리쳤어요. 그러게. 우리 다은이가 매일 물 줘서 그래. 할머니는 허리를 굽혀 상추를 몇 장 따서 다은이 손에 쥐어줬습니다. 오늘 저녁에 회장님도 오신다며? 이거 싸드려야지. 할머니는 맨날 기석이한테만 잘해주시네요. 준호가 장난스럽게 불평했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도 충분히 잘해주잖아. 할머니가 웃으며 준호의 등을 툭 쳤어요. 마당 한쪽에서 기석이 작은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환한 미소를 띤 채, 회장님, 물 한 잔 드릴까요? 준호가 다가오자 기석이 손을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좋아. 평화롭고. 요즘 회사는 어떠세요? 태준 전무님이. 신경 쓰지 마. 태준이도 이제 받아들였어. 시간이 약이야.
기석이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실제로 태주는 최근 조용했어요. 이사회 이후 준호와 몇 번 마주쳤지만 더 이상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먹한 거리감만 유지할 뿐이었죠. 아버님, 준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여전히 어색했지만 기석은 그 호칭을 들을 때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응? 저 회사 그만두려고 합니다. 기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왜? 누가 뭐라고 했나?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직접 사람들을 만나고 돕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기획만 하잖아요. 기석은 한참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자네 마음대로 해. 다만 조건이 하나 있어. 네. 한성복지재단 이사로 와주게. 급여는 적어도 자네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어. 내가 전폭적으로 지원하지. 정말 괜찮으세요? 당연하지. 자네는 이미 그 일에 소질이 있어. 면접 때부터 알아봤어. 기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자네가 본사에 있으면 태준이나 다른 임원들 눈치가 보일 거야. 재단에서 독립적으로 일하는 게 서로에게 좋아. 준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할머니네 집 거실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할머니가 끓인 된장찌개, 텃밭에서 딴 상추, 그리고 준호가 사온 고기. 건배. 다은이가 주스 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어요. 다은아, 다음 주면 유치원 가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응, 나 유치원 가. 다은이가 신나서 대답했어요. 친구들 많이 사귀렴. 그리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해. 응, 할머니. 식사 중에 기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수 기일이 다음 달이지. 준호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네. 벌써 3년이네요. 함께 가세. 지수한테 다은이 얘기 많이 해주고 싶어. 그러죠, 아버님.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수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여전했어요. 엄마 어디 있어? 다은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준호는 당황했지만 다은이를 무릎에 앉히며 대답했어요. 엄마는 하늘에 있어. 별이 됐어? 별? 응. 밤하늘에서 우리 다은이 지켜보고 계셔. 그럼 나 손 흔들면 엄마 보여? 당연하지. 엄마는 항상 다은이 보고 계셔. 다은이는 창밖 하늘을 보며 작은 손을 흔들었어요. 기석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지수야, 내 딸 잘 크고 있어. 걱정 마. 한 달 후 지수의 묘소 앞. 준호와 기석은 다은이와 함께 꽃을 올렸습니다. 지수야, 아빠야. 오늘 내 딸 데려왔어. 기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은이 예쁘지? 너를 꼭 닮았어. 웃는 모습, 말하는 버릇, 다 너를 닮았단다. 준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다은이는 꼭 잘 키울게. 약속할게. 다은이는 꽃을 놓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나 다은이야. 잘 있어?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묘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다은이를 재우고
혼자 베란다에 나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기석이었어요. 준호잖아? 아니요,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그냥 고맙다는 말하고 싶었어. 다은이를 잘 키워줘서 제가 더 감사하죠. 아버님이 계셔서 다은이가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 지수 덕분이야. 지수가 남긴 선물이지. 맞아요. 지수가 준 가장 큰 선물이에요. 전화를 끊고 준호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지수야, 보고 있어? 우리 잘 살고 있어. 다은이도 아버님도 나도. 정할머니도 건강하셔.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3년 전 폭설 속에서 리어카를 끌어들였던 그날. 그 작은 선택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할머니를 만나고 회장님을 만나고 지수의 진실을 알게 되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준호는 집 안으로 들어가 잠든 다은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는 평온한 얼굴로 자고 있었어요. 다은아, 아빠가 항상 지켜줄게. 엄마 못 가지. 준호는 다은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6개월 후 한성복지재단 사무실에서 준호는 독거노인 방문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한의사님, 이번 달 방문 가정이 200곳을 넘었습니다. 직원이 보고했어요. 좋아요. 다음 달엔 지역을 더 확대합시다. 준호의 얼굴에는 보람이 가득했습니다. 퇴근 후 준호는 다은이를 유치원에서 데려왔어요. 아빠, 오늘 선생님이 칭찬했어. 우와, 뭘로? 그림 그린 거. 다은이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가족 그림이었어요. 아빠, 다은이, 할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그리고 하늘 위에 별 하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엄마야, 하늘에서 우리 보고 있어. 다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준호는 다은이를 꼭 안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그래, 엄마가 보고 계셔. 우리 다은이 이렇게 잘 크는 거. 저녁에 기석의 집에서 저녁 식사가 있었습니다. 정할머니도 오셨어요. 이제 우리도 진짜 가족 같네. 할머니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원래 가족이잖아요, 할머니. 준호가 대답했어요. 그래, 원래 가족이지. 기석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은이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았어요. 할아버지, 이야기해줘. 무슨 이야기? 엄마 이야기. 기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말이야, 할아버지 딸이었어. 아주 착하고 예쁜 딸이었지. 나 닮았어? 엄청 닮았어. 웃는 모습이 똑같아. 다은이는 활짝 웃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다은이가 말했어요. 아빠, 나 행복해. 그래, 왜?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아빠도 있고, 그리고 엄마도 하늘에서 보고 있고, 준호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도 행복해, 다은아. 내가 있어서. 차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준호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 누군가의 불빛이 되어주고 있구나. 정할머니는 30년 전 기석의 불빛이 되어줬고, 기석은 지금 준호와 다은이의 불빛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복지재단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불빛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폭설 속에서 시작된 작은 선행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다은이를 재우고 준호는 지갑에서 지수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지수야, 우리 잘 살고 있어. 다은이는 매일 웃어. 아버님도 이제 많이 편안해 보이셔. 그리고 나도. 준호는 사진을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나도 이제 괜찮아. 내가 없어서 여전히 그립지만 다은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어. 고마워, 지수야. 다은이를 남겨줘서.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어요. 준호는 미소 지으며 침대로 갔습니다. 다은이 옆에 누워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어요. 잘 자, 우리 딸. 아빠가 항상 지켜줄게. 그렇게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닌 따뜻한 가족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 폭설은 지나갔고 이제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이번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의 여운이 남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 제작에 힘이 됩니다.